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지역인문학센터 특강을 맡은 진경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통문화대학교에서 한국고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고 하면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희 대학은 2000년도에 문화부의 외청인 문화재청에서 설립한 4년제 국립대학입니다. 문화재와 문화유산 그리고 전통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는 곳입니다. 저는 최근에 주로 조선 후기 생활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2018년도에 출간한 조선의 잡지는 그 성과의 하나입니다. 18, 19세기 서울 양반의 취향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일종의 생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사는 소위 거대사, 예를 들어 경제사라든가 정치사 혹은 전쟁사 그리고 왕조사와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그 안에서 살아간 구체적인 인간과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는 사관입니다. 독일의 극작가이자 시인인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어느 책 읽는 노동자의 의문이라는 시에서 생활사를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문이 7개인 태베를 누가 건설했던가? 책에는 왕들의 이름만 적혀있다. 왕들이 손수 바위덩어리들을 끌고 왔을까? 그리고 몇 차례나 파괴된 바빌론, 그때마다 그 도시를 누가 일으켜 세웠던가? 건축 노동자들은 황금빛 찬란한 도시 리마의 어떤 집에서 살았던가? 만리장성이 완성된 날 밤, 벽돌공들은 어디로 갔던가? 위대한 로마에는 개선문이 많기도 하다. 누가 그것들을 세웠던가? 로마의 황제들은 누구를 정복하고 계산했던가? 끊임없이 노래되는 비잔틴에는 시민들을 위한 궁전들만 있었던가? 전설적인 아틀란티스에서도 바다가 그 땅을 삼켜버린 날 밤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들이 그들의 노예를 찾으며 울부짖었다. 젊은 알렉산더는 인도를 정복했다. 그가 혼자서 해냈을까? 말하자면 생활사는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던 수많은 인간의 삶을 추적하고 재구성하는 역사 연구 방법입니다. 이번에 제가 할 강의는 조선의 잡지와 관련한 것입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는데요. 1부에서는 조선의 잡지가 나오게 된 내외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나서 조선의 잡지 중 일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조선의 잡지의 주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의 잡지라고 할 때 잡지라는 말은 요즘의 매거진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해고로 유명한 류득공이 지은 경도잡지라고 할 때의 그 잡지입니다. 경도잡지는 서울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잡지는 이러저러한 사실들을 잡다하게 기록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조선의 잡지는 경도잡지에서 이 잡지라는 말만 빌려온 것은 아닙니다. 경도잡지는 1부 풍속 그리고 2부 세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선의 잡지는 그 1부의 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경도잡지의 일부 풍속은 총 1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은 대단히 짤막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틀을 받아들이되 그 짧은 서술을 거의 수십 배 늘려서 상세한 생활 풍속사를 재구성한 것이죠. 19개의 장은 이렇습니다. 건복, 모자와 의복, 주식, 술과 음식, 다연, 차와 담배, 과일과 채소, 재택, 집, 마려입니다. 마려, 말과 나귀, 기집, 그릇과 가재도구, 문방, 화훼, 발합은 비둘기입니다. 유상, 놀고 감상하는 놀이터, 성기, 노래와 기회, 도회, 도박, 시포, 시장과 가게, 시문, 서화, 혼의, 결혼, 육아는 과거 급제한 후에
거리에서 하는 축제입니다. 가도, 양반의 행차 등 19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런데 경도 잡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사물들, 그야말로 하찮은 물건들입니다. 종전의 양반이라면 그런 것들에는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완물상지, 곧 자잘한 물건에 관심을 갖게 되면 큰 뜻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름지기 양반이라면 천리가 어떻고 인간의 본성은 타고난 것인가 배워서 얻은 것인가,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한 존재인가 아닌가, 인간이 동물들과는 다른 본질적인 측면은 무엇인가와 같은 거대한 담론을 연구해야지 비둘기나 화초 같은 것은 어떻게 키우면 좋은지, 담배는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어디에서 나는 벼루, 그리고 무엇으로 만든 붓이 가장 좋은지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큰 뜻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경도 잡지를 쓴 유득공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그런 자질구레한 것들이야말로 하루하루의 삶을 구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공부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기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종전과는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것이죠. 유득공은 담배와 비둘기에 특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연구한 다음 책으로 엮어내면서 아예 연경, 발합경이라는 제목을 붙여버렸습니다. 보통 경이라고 하면 경전을 말합니다. 공자니 맹자니 하는 대학자나 성인들이 한 말이나 글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득공은 담배 경전이니 비둘기 경전이니 하는 제목을 달았어요.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학이라고 하는 흐름, 곧 실사구시, 자질구레한 사실로부터 참 진리를 구한다는 저 선언이 등장하여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유득공 같은 사람들은 특히 벽을 강조했습니다. 벽이란 도벽이라고 할 때의 그 벽입니다. 한번 빠지면 고치기 어려운 고질적인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용어죠. 그런데 유득공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벽이 없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세상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는 사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상의 삶을 구성하는 자잘한 사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느끼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 같은 것을 찾으려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벗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입만 열면 그저 천리니 원리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면서 관념적으로 허세를 떠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에는 물론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니 앞에서 말한 완물상지, 곧 자잘한 물건을 가지고 놀면 큰 뜻을 잃게 된다는 말은 이제 자잘한 물건으로부터 세상의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른바 소위 마니아가 탄생합니다. 승지를 지낸 박사해는 매화의 벽이 있었습니다. 밤새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쳤습니다. 밤새도록 매화가 얼까 걱정이 된 그는 덮고 있던 하나뿐인 이불로 매화를 칭칭 감으면서 이젠 안 춥겠구나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꽃만 들여다보거나 외국에서 귀한 화초나 비둘기를 사모아 기르는 취미가 대단히 의미 있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취미나 취향 같은 것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약전이 귀향을 간 흑산도에서 근해 수산생물의 종류와 명칭, 분포, 형태, 습성 등을 상세히 기록한 자산어보를 남긴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의 잡지로 들어가서 18, 19세기 서울에 살던 양반들이 어떤 취미와 취향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양반이라고 하면 좀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양반의 숫자는 이전보다 대단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시장 바닥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아니 이 양반이 정말 이라는 식으로 그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양반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잡지에서 말하는 양반은 먹고 살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부유하거나 사치를 행하는데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층의 양반을 의미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서울이라는 공간으로 제한됩니다. 시골의 양반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들이었죠. 이제부터 조선의 잡지의 내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양반들이 쓴 모자입니다. 그런데 왜 양반들은 모자를 썼을까요? 모자를 쓴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요? 중세와 그 이전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농민은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창생이라고 했죠. 창생이란 글자 그대로 풀면 짙푸른 생명이라는 말인데 아주 모호하죠. 모자를 쓰지 않는 맨머리는 멀리서 보면 까맣다기보다는 짙푸르게 보입니다. 말하자면 민머리로 노동하는 사람을 창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반대로 모자를 쓴다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종의 구별짓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자는 그러므로 노동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기득권의 상징인 셈이죠. 조선은 모자의 나라였습니다. 1885년에 조선을 여행한 퍼시벨 로웰이라는 이가 쓴 여행기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 이런 말이 보입니다. 조선은 모자의 나라다. 집안에서는 신발을 벗지만 모자는 쓰고 있다. 밥상을 받으면 겉옷을 벗어도 모자는 쓰고 먹는다. 정말 당시 조선 사람들의 특징을 잘 포착했습니다. 조선은 또한 초상화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 남아 전하는 초상화는 대략 500여 점이 됩니다. 그 초상화의 주인공들 중에 민머리, 다시 말해 모자를 쓰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자의 나라답지요. 수많은 모자 중에 먼저 복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권은 지금은 돌잔치에서 아이가 쓰는 모자가 되어버렸지만 양반들이 아주 좋아했던 모자 중 하나입니다. 복권과 관련해서는 퇴계 이항의 초상화가 문제됩니다. 퇴계는 다산 정약용처럼 초상화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원권 지폐에는 퇴계 이항의 초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복권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입니다. 이황의 문집인 퇴계집을 읽어보면 퇴계 이황은 복권을 싫어했다고 나옵니다. 제자인 김취려가 복권과 심의를 선사했는데 그것을 받으면서 퇴계 이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의는 있겠지만 복권은 중들이나 쓰는 모자이니 나는 쓰지 않겠다. 실제로 복권은 중들이 쓰던 모자와 유사합니다. 거기서부터 나온 것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퇴계 이황은 평생 복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인 남인들도 상당 기간 복권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천원권 지폐에는 퇴계 이황이 복권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천원권 지폐의 초상화는 1974년 이유태라는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이유태라는 분이 친일을 했느니 안 했느니 논란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이유태가 퇴계집을 보지 않고 초상화를 그린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역사상 중요한 인물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그의 문집을 읽지 않았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조폐공사 등에 민원을 넣어서 바로 잡아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다들 잘 모르고 있는데 굳이 사단을 일으켜서 천원권 지폐를 다시 만드는 절차를 밟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만은 분명히 짚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주자학의 대가이자
노론의 영수인 우암 송시열의 경우 복권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는 초상화 남기는 걸 좋아한 모양입니다. 그의 초상화는 대략 1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1778년 정조의 어제가 쓰여있는 국보 239호 초상화에서 송시열은 복권을 쓰고 있습니다. 퇴계 이항이 1501년에 태어나서 1570년에 돌아갔고 우암 송시열이 1607년에 나서 1689년에 작고했으니 두 사람 사이의 시간적 거리는 대략 100년쯤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계 이항은 16세기 사람이고 우암 송시열은 17세기 사람인 셈이죠. 그렇다면 100년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한 사람은 복권을 싫어했고 다른 한 사람은 복권을 사랑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단지 취미나 취향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큰 변화의 움직임이 개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열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조선 주자학의 대가였습니다. 거칠게 정리하면 주자학이란 경전에 대한 많은 해석들 중에서 오직 주자, 곧 주희의 해석만이 정통이고 나머지는 다 이단이라는 입장 혹은 관점을 고수합니다. 우암 송시열은 철두철미하게 주자주의자였습니다. 주자가 한 일이라면 의심할 바 없이 무조건 따라서 하고자 했죠. 송나라의 주인은 일상생활의 예절들, 구체적으로는 관례, 혼례, 상례, 제례에 관한 규범들을 모아서 주자가례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특히 17세기 이후 조선 사대부들의 의례로 확고하게 정착됩니다. 바로 이 주자가례에 복권이 등장합니다. 젊어서 한때 불교에 발을 들여놓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영향을 받아서인지 주희는 복권을 좋아해서 즐겨 썼습니다. 그러니 주자주의자인 우암 송시열이 복권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이렇듯 복권 하나를 둘러싸고 사상에 큰 변화가 감지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에서 주자학이 정립되기 전과 후 복권에 대한 양반 사대부의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좀 어려웠죠? 이제 타고 다니는 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승용차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에는 운전수가 있듯이 말에는 마부가 있습니다. 우리네 양반들은 절대 말을 혼자서 타지는 않았습니다. 반드시 마부를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일종의 허세라고 생각합니다. 과하마라고 하여 과실나무 아래를 지나갈 만큼 작은 말을 타도 반드시 마부를 두었으니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마부, 다른 말로 견마잡이는 반드시 오른쪽에 섰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번역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을 타면 말 고삐를 오른쪽에 두고 다닌다. 당상관은 왼쪽에서도 당길 수 있는데 그 고삐는 부드럽고 길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문을 보니까 기마자, 유, 우견, 당상관, 첨, 좌견, 기, 비, 옥약이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엉터리 번역이죠. 여기서 견은 끈다는 동사가 아니라 견마잡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견이라고 하면 오른쪽 견마잡이가 되는 것이죠.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말을 타는 사람은 견마잡이를 오른쪽에 두는데 당상관은 견마잡이를 둘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번역처럼 오른쪽에서도 당기고 왼쪽에서도 당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은 그 자리에서 뱅뱅 돌게 될 것입니다. 견마잡이는 거덜이라고도 불렸죠. 우리가 흔히 거덜났다고 할 때의 그 거덜입니다. 위에서 그 고삐는 윤택하고도 길다고 했죠. 고삐는 가죽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윤택하고도 길다면 가격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는 무슨 가죽, 누구는 무슨 가죽. 서로 경쟁적으로 비싸고 좋은 고삐를 가지려고 애들을 썼죠. 남의 말을 모는 주제에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남들보다 더 비싼 곡비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니 집안이 거덜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결혼 풍속입니다. 지금 결혼이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혼인이라고 해야 적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결혼보다는 혼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혼인이라고 할 때 혼은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를 든다는 뜻이고 인은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의탁하고 의지한다는 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면 결이 맺는다는 뜻이고 혼이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든다는 말이니 여기에는 여자가 시집간다는 뜻이 빠져있는 셈입니다. 남자만 고려한 말이죠. 요즘처럼 남녀 평등을 외치는 페미니즘 시대에는 마땅히 결혼보다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결혼 풍속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국적불명의 건물과 공간 안에서 화려하게 치장하고 비싼 음식을 먹어야만 제대로 혼인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축하금을 거의 납부하는 제도는 전통도 아니고 폐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조선 말기의 화가 김준근이 그린 장가가고를 보면 맨 앞에 청사초롱을 든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사초롱을 앞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혼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녁 혹은 밤을 뜻하는 혼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전의 혼인은 저녁에 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녁 혹은 밤에 했으니 우선 길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사초롱은 단지 길을 밝힌다는 뜻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닥쳐올지 모를 나쁜 기운을 막는다는, 그래서 상서로운 앞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희망이 거기에 아울러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준근의 다른 그림 시집가고를 보면 신부가 탄 가마인 4인교 지붕 위에 호랑이 가죽을 널어 놓았는데 그것 역시 벽사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힘입어 앞으로 사악한 것이 가로막지 말고 사라지라는 기원인 셈이죠. 덧붙여서 청사초롱이라고 했으니 저 안에는 초가 들어있을 텐데 예전에는 초가 상당히 값비싼 물건이어서 아무나 손에 넣기 어려웠습니다. 서양식 양초가 들어오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는 등불을 넣었죠. 청사 등롱이 그것입니다. 그러니 저 행차는 아마 대단히 신중하고도 점잖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조심해서 들지 않으면 불이 붙었을 테니까요. 혼인식을 앞두고는 축하하는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그림도 그 선물의 하나였습니다. 혼인을 축하하는 그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김홍도가 1781년에 그린 팔폭병풍인 모당평생도 중 혼인식 장면입니다. 지금 김홍도가 그렸다고 했지만 이건 확실하지는 아직 않습니다. 거기에는 버드나무와 오리 2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상징입니다. 옛 그림의 많은 부분은 순수한 감상보다는 그 의미를 읽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버드나무를 보죠. 버드나무는 한자로 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석류를 뜻하는 류와 음이 같습니다. 그러니 물가에 심겨져 있는 버드나무는 실제로는 석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석류에는 씨가 아주 많습니다. 대개 석류는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버드나무를 그려 넣었다는 것은 혼연을 해서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덕담이와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리고 버드나무가 있는 물가에 오리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것도 2마리입니다. 오리는 한자로 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자 중에서 새를 뜻하는 조자를 빼면 갑만 남습니다. 이 글자는 으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 을, 병, 정 할 때 이렇게 말하듯이 으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까
버드나무가 신부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라면 이 오리는 신랑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으뜸은 다른 말로 하면 1등입니다. 곧 과거에서 장원급제하라는 희망을 그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오리를 2마리 그린 것은 소가에 이어서 대가를 연이어 합격하라는 것이죠. 다음, 기러기 문제입니다. 신랑 앞에는 잘 차려입은 남자가 기러기를 들고 갑니다. 기러기를 잘 모시고 가서 신부의 집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기록아범 혹은 기록아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러기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여기서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겨울철 기러기가 날아가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맨 앞에 대장이 날아가고 그 뒤로 부하들이 나란히 지나가고 있죠. 거기에서 차가 나서 날 때는 차례가 있어 앞에서 울면 뒤에서 화답하니 예요. 짝을 잃으면 다시 짝을 얻지 않으니 절이다 라는 이념을 더 씌운 것이죠. 그런데 예니 절이니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여성에게만 강요되었던 윤리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과 같은 페미니즘의 시대에 이런 윤리와 도덕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전통이랍시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야말로 맹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러기에 대해 알아는 두어야 하지만 혼인식 선물로 그것을 주고받는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전통의 계승은 창조적인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선별적인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1부 강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잡지 중 일부에 해당되는 내용을 간략히 짚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다른 양상들에 대해서 두루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